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2차 수업 중에서 레지오 에밀리아하고 이제 프로젝트 정리하고 있죠. 자, 프로젝트 수업 중에서 우리 2차 시 10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띄어놨는데 2차 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젝트식 수업에 그런 프로젝트 접근법의 단계에 대해서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요 이제 지렛대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 여기 보시면 135페이지부터 보면은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로 지렛대 놀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에 도입 단계가 있어요. 도입 단계가 보시면 도입 단계에서 뭘 하는 거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도입 단계는. 도입 단계의 활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주제를 쭉 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정하는 건데 선생님 혼자 정하는 거 아니고 이제 유아들하고 같이 정하는 거예요. 유아들만 정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만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안하고 선정하는데 이제 아동들이 유아들이 제안을 막 하고 선생님도 같이 얘기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아졌으면은 여기 예비 주제망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의 조금 큰 특징이에요. 주제망을 이제 쫙 모을 때는, 처음에 예비 주제망을 모을 때는 교사회의를 통해서 주제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주제망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지렛대 놀이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제망을 교사들끼리 좀 어느 정도 구성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유아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뒤에 보면 다시 주제망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흥미가 있어 하는 주제를 망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 지렛대 놀이 같으면은 자, 여기 이제 지렛대 놀이 유아들한테 지렛대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라는 거가 이제 알아진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이게 어디서 왔어요? 박물관. 여기 이제 박물관 경험, 박물관 현장 방문했던 거. 이제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원래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다른 단계가 있었고 현장 방문하는 것이 요 진행의 핵심에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박물관을 이제 벌써 다녀온 거죠. 그렇죠? 이제 수업이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걸로 볼 때 이게 이제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갔다 와서 이제 지렛대. 그다음에 이제 이 주제망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놀이,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는 거죠. 망 형태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자, 놀이라고 하면 우리 요 책에는 블록 날리기도 있었어요. 블록 날리기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여기 또 자유롭게 날리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목표물 맞추기도 있고 뭐 그랬죠. 목표물 맞추기. 이런 식으로 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또 다른 놀이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멀리 날릴 수 있을까? 멀리 날리는 비법, 방법. 어떻게 하면 멀리 날리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어디로 쫙 발전하는 겁니까? 발사대 놀이라고 하는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주제망 구성을 먼저 해보지만 교사들끼리 해보지만 유아들의 생각을 모아서 지금 수업 주제망이 구축된 게 이렇게 구축된 거죠. 그렇죠? 유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유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주제망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주제망을 구성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 목록.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의 목록도 만들고 활동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도입 단계의 활동이에요. 도입 단계. 자, 도입 단계 동안에는 어떤 주제로 수업하고 활동할 건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입 단계의 활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단계는 전개 단계예요. 그래서 전개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뭐냐면 우리 요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 5번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을 벌써 갔다 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프로젝트 수업은 여기 현장 견학이 핵심에 들어 있어요. 메인에 들어 있습니다. 전개 단계에. 그러니까 이제 5번 수업 같은 경우 5번 사례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수업이 확장된 건데 원래는 이제 변형이죠, 변형. 그래서 원래는 여기 수업의 핵심에 프로젝트 수업은 핵심에 현장 견학이 들어 있어요. 현장 견학이. 자, 그래서 보시면 아동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을 모색한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가는 거예요. 과학박물관이라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학 전에도 위치 정확히 알아보기, 현장 학습을 위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견학을 하는 겁니다. 견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견학이 견학 전, 견학 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견학을 할 때 아동들한테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안전하게 견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견학 후에 아동들이 견학지에서 알아온 것들을 이렇게 토론하는 겁니다. 자, 견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가서 현장 견학을 큰맘 먹고 했잖아요. 주제망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맘 먹고 견학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초빙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 중에 전문가가 계시다면 부모님을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현장 견학이 끝나고 나서 현장 견학 후에 추수 활동을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장 견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 현장 견학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현장 견학 후에 추수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죠. 갔다 와서 뭘 느꼈니, 뭘 배웠니, 어땠니, 뭐 이런 걸 얘기해 보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 활동은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냥 좀 간단하게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결국은 이제 마무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전시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유아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는 형태의 막 강제적인 막 너무 잘해야 되고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현장도 갔다 오고 뭔가를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이 5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여기 뭐 지렛대를 만들었다던가 뭐 견학하는데 꼭 전시하는데 꼭 만든 것만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가서 활동했던 거 동영상도 찍어놓고 가서 이제 놀았던 거 뭐 이렇게 놀면서 만들었던 어떤 아웃풋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진도 찍어놓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전시를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아들의 생각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포스터도 만들고 초대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평가까지. 평가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 중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과 레지오 에밀리아 방식의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교사의 역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교사의 역할은 두 접근법이 모두 다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긴 합니다.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 그죠? 프로젝트 활동 과정 같은 경우에도 레지오 에밀리아도 그렇지만, 그죠? 굉장히 관찰자, 안내자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특별히 레지오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지오 접근법은 마을 공동체가 같이 유치원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지오 접근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모님과의 협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한 것이 레지오 접근법의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레지오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와는 조금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지역 공동체라든가 부모님과의 상호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들이 상징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요게 유치원에서만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 계속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다,
이랬을 때 유치원에서 편지 쓰기를 해본 거죠. 그러면 유아들한테 이제 또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도 사랑하고 관련된 어떤 뭐 아름다운 그림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랑은 일단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름다운 다른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나 부모님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상징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환경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자연물로 구성된 아름다운 환경, 빛 채광이 드는 정리되고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당연히 이제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접근, 마을하고 부모님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징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는 어디 갔다 와서 뭔가를 만들거나,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내자, 의논 상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질문, 유도하는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공동체로, 단체로 이제 어떤 게임도 하고 단체로 방문하고 뭐 만들고 전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유아들도 있는데 이 유아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나 프로젝트나 다 유아 주도의 그런 수업 방법이기는 해요. 놀이를 중심으로 한 수업 방법이기도 한데,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와 프로젝트, 지금 이제 제가 막 쭉 설명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좀 이제 굉장히 속상하게 이 자료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이제 보시고 뭐 아시겠지만 이 자료들이요, 이렇게 책 같은 데 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지금의 이런 수업 방식이나 놀이 중심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행본들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교수 생활할 때 같이 일했던 것들, 같이 얘기했던 것들, 이거 막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자료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자료 이런 거, 사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외국 자료들 갖다가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출제는 교수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교수진들이 볼만한 그런 책들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만들기도 사실 조금 힘들었지만, 이 자료를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는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지성 교수가 그 힘들게 직접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썼으니까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는 교과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존하셔야 되니까 이걸 좀 보시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우리는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업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확 줄일까? 근데 확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놀이 실행 자료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놀이 실행 자료를 아는데 꼭 필요한 자료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줄일 수가 없었고, 그러면 특강을 이틀로 나눌까 이 생각도 했는데, 무슨 지금 초창기에 아직까지 이제 수험 초기인데 이 놀이 실행 자료를 하기 위해서 6시간까지는 선생님들이 할애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12시간, 20시간 들으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 타협 지점을 구한 게 자료는 충실하게, 설명은 요점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의 취지를 조금 알아주시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한 20시간짜리 특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한 6시간 정도로 해서 쭉 전체 리뷰를 하되 자세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선생님들을 가장 많이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들을 통해서 교육과정 수업이라든지 논술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 해당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제가 풀어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논술 수업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린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막 30시간씩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20시간, 30시간씩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제가 드린 자료들은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저는 자세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은 요점 중심으로 해서 6시간 분량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레지오 에밀리아와 프로젝트 접근법을 딱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 이 레지오하고 프로젝트가 정리가 딱 되실 거예요. 자, 레지오하고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은 둘 다 현장 견학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요. 가미를 해요. 이제 그런 점이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는 듀이, 삐아제, 비고치키, 아까 가드너 뭐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도 이제 듀이, 킬패트릭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 사회적 구성주의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프로젝트 수업은 구안법, 개방교육 뭐 이런 것이고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적 같은 경우에 레지오는 표현적, 의사소통적, 그쵸? 표현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사고력의 증진 여러 가지 상징을 동원해서 표상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레지오 에밀리아는 발현적 교육과정이고 프로젝트식은 이제 통합교육과정.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통합 요 말이 헷갈리죠. 장애통합이 아니고 이건 영역통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각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지오 접근법은 발현적 교육과정. 프로젝트 접근법은 통합교육과정, 영역통합, 그래서 장애통합이 아니고 물론 장애통합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그렇죠. 우리가 장애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 비교를 해보시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과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의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입니다. 레지오 같은 경우에 주제 선택에 있어서 유아의 발현성 뭐 이런 거고, 자, 문제 확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소주제, 이거를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지만 주제망, 그쵸? 유아와 교사의 아이디어 회의, 유아 교사와 주제망을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주제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문제 확정, 그쵸? 문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제 선정하고 문제 확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전개해 나가면서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언어적 표현, 그리기, 토의, 그림 그리기, 경험 후의 확장, 심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상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시작, 2단계 전개, 3단계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사, 유아와 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고 프로젝트 접근법은 협동적 문제 해결, 팀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체 활용,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매체를 활용해요. 더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 놀이 이런 데서도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는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채 뭐 이런 것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프로젝트 접근법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요. 견학도 가고 실물 도구도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전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씁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동적 매체 뭐예요? 이게 이제 브루너의 분류죠. 브루너의 분류. 작동적 매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하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작동적, 상징적 매체. 그 다음에 상징적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구체화가 조금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그래도 어른스러운 그런 자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도 상징적 매체, 영상적 매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 활동과 유아 평가를 보시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유아와 그쵸 함께 지식을 공동 구축해요 선생님이 그쵸. 그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는 거죠. 프로젝트를 어떻게 상의하는 사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비고치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때 선생님이 많이 상담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유아 활동,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활동의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고 교사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전시를 해요.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벽에다가 쭉 전시하고요.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예 전시회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부모님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지오든 프로젝트든 간에 어쨌든 부모님과의 연계, 그죠? 가정과의 연계, 부모님과 함께 놀이를 통한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레지오 접근법은 기록화,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기록을 쭉 남기시는 거죠. 상징을 통해서 이미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젝트 접근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의 다양성,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아니라 이제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죠? 기록을 다양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2차 시분에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 해설은 4번, 5번 사례였어요. 그죠? 4번은 우리 흙 가지고 처음에 비 오는 날 시작한 거죠. 흙 속의 숨은 색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상징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상을 다양하게 활용한 사례 4번 사례고요. 그 다음에 5번 사례는 박물관에 갔다 오고 나서 지렛대 놀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응용한 사례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수업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3차 시는 자료집 1번, 2번 사례예요. 자료집 1번, 2번 사례입니다. 3차 시는. 자, 1번 사례 한번 보시면, 놀이실행 자료집에, 86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숲속의 하루 사례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생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태를 좀 넘겨 놓을게요. 자, 가능하면, 여기 생태, 이제 1번, 2번 사례예요. 자, 1번, 2번 사례고, 자, 이 1번, 2번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놀이실행 자료집 86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숲속에서 하루 놀이, 그쵸? 숲속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88페이지에 보시면은, 숲속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자연물 탐색하고, 나뭇가지 탐색, 나뭇가지로 상상놀이하고 나뭇가지로 모양 만들고 하루 종일 숲에 있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이게 이제 생태 유아교육입니다. 생태 유아교육. 생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생태 유아교육하고 굉장히 닮은 거. 그렇죠? 생태 유아교육하고 굉장히 닮은 것은 사실은 이제 독일의 발도르프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많이 닮은 건 이제 발도르프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발도르프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이제 이거는 독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오이리트미, 에포크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오이리트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춤 동작, 그죠? 행위 예술처럼 몸을 흔드는 동작 이런 거고.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리듬을 주어가지고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는 그런 학습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혼, 정신, 육체 뭐 이런 것 간의 어떤 조화예요. 이런 조화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서양 거,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한 게, 요거 생태 유아 교육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겁니다. 우리나라 거고,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그 우리 땅, 우리 흙, 이런 거하고 이제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생태도 마찬가지로 영혼, 정신, 육체, 이런 거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생태 유아 교육에서, 생태 유아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주로 텃밭 가꾸기랑, 제일 대표적인 게 텃밭 가꾸기하고
산책이에요, 산책. 그렇죠. 텃밭 가꾸기랑 산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하고 산책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죠. 지금은 이제 유아들이 놀 공간이 없잖아요. 전부 아스팔트고 막 위험한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자연 속에서 숲속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 유아 교육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태 유아 교육을 또 운영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논술 시간하고 유아 교육 개론 시간에 생태 유아 교육을 잘 진행하는 유치원 사례 이런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 시간이 없어갖고 할 수가 없고 일단 생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를 조금 좀 보시고 우리가 이제 생태 유아 교육까지 적용해서 지금 여기 1번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따가 이제 5차시, 6차시 됐을 때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제가 조금 순서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실제로 놀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짜는 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는. 지금은 이제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생태 유아 교육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나중에 순서대로 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태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좀 띄워놨지만 일단 프린트물로 조금 보실게요. 생태 유아 교육. 자, 생태 유아 교육의 성립 배경을 보시면은 산업 문명의 그런 발달로 병든 어린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업이 너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떤 푸른 숲, 흙, 파란 하늘 이런 거 못 보는 거예요. 맨날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면서 음식도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 흙을 먹고 큰 그런 풀 뜯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맨날 그 인공적인 식품들 이런 거를 먹으니까 유해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해식품으로 인해서 병이 걸려서 소화 비만 이런 게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ADHD 과잉행동 장애의 이유를 뭐 이제 여러 곳에서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유해식품에서부터 온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에서 출발한 것이 생태 유아 교육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자생적인 겁니다. 자, 3차시 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생태 유아 교육의 개념은 생태 플러스 유아 교육 요게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죠? 생태론적인 접근이고 3차시 2페이지에 보시면 생태 유아 교육은 이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생태 유아 교육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자연 친화적인 유아 교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따르고 자연 친화적으로. 그래서 자연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유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그러니까 자연과 친화적으로 친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텃밭도 가꾸고 그쵸? 그리고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생태 유아 교육은 생명 살림의 유아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서양에선 듀이 같은 경우에 아동 중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는 생명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동 중심을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아동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명 돌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생태 유아 교육의 생명 살림의 유아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아도 생명이지만 또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거 아동 중심보다 훨씬 몇 단계 더 나아간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생태 유아 교육의 기본적인 관점 보시면 세계관은 생태 유아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 중심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유아 교육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생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같은 경우에 생명 중심 이거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아동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발도르프에서 영혼, 정신, 육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생태 유아 교육에서 역시 아동관에 보시면은 이성, 감성, 영성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 보면서
이게 이제 신이 굉장히 이제 인간이 이게 약간 천도교사상, 동학사상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즉 하늘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 존중, 아동 존중, 생명 존중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3차 시 3페이지입니다. 발달관을 보시면 생태유아교육에서의 발달관은 조화론, 창조 진화론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유아교육에서 발달관은 지금 여기로서의 발달이에요. 지금 현재 유아의 발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공부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재미없어도 나중에 다 필요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아동한테 무엇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교육관을 보시면은 생태유아교육에서의 교육관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술 교육보다는 도 교육을 지향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곱셈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 배우는 거 이런 게 술이고 도 교육은 뭐냐 하면은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순리, 정신의 본질 이런 것들이 이제 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술 교육보다는 도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 살림, 생명 살림 이런 교육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시죠? 교육의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는 사람과 자연 이게 하나가 내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친자연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육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아이 행복 세상의 실현 그래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 이런 것들을 다 되찾아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혼, 정신, 육체가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발도르프 교육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땅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그런 본성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교육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자, 3페이지 괄호 5번에 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교육 행복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게끔 막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땀도 흘려야 되고 나가서 톱밥도 가꿔야 되고 길에 이렇게 숲속에 돌아다니는 다람쥐 보고 같이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바람소리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3교육이에요. 땀교육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노동하고 신체를 활용하는 어떤 활동, 신체와 마음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사용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신을 수양하고 이렇게 되면 우주와 함께 교감하는 유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관계 교육이에요. 그렇죠? 이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자연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감각 교육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오감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이 이제 감각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교육, 지혜로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암교육. 그다음에 감성교육, 자연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친자연적으로 생활하면 감성이 당연히 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성교육.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좀 그냥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에 호소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교육.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발도르프 교육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교육의 원리를 보시면 첫 번째, 생태 유아 교육은 생명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아 교육이 물질 가치를 중시해 왔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교육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생태 유아교육은 자연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기다림과 느림의 교육이에요. 기다려주고 자연은 느리게 변화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은 후딱 1년 만에 짓지만은 그렇죠. 자연은 산이 변화하고 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은 사계절이 천천히 바뀌어 나가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 유아교육은 지금 여기 아이들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계획된 것, 인위적으로 계획된 것보다는 지금 여기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생태 유아교육은 시간, 공간, 사람, 자연 등의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시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산업사회는 돈,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좀 어릴 적에 여유롭게 공터에서 놀았던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태 유아교육은 사람, 사회, 자연 모든 것들이 만나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태 유아교사는 같이 땀 흘리고 그죠? 유아를 섬기고 생명의 결대로 가르치고 뭐 이런 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좀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내용을 아시면 되고 오늘은 진짜 수업을 짜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그램을 좀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은 여기 텃밭 산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소집단, 대집단 활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해요. 저 각각 여기 지금 프로그램 바깥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노인 아동 상호작용, 세시풍속, 명상, 절약, 먹을거리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하나하나를 프로그램으로 다 소개할 수 있어요. 많이.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다 하기는 좀 부족해가지고 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텃밭, 산책, 소집단, 대집단 활동 이렇게 이제 요것만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세시풍속 이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땅, 우리의 민속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생태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노인, 아동, 세대 간의 어떤 같이 더불어 살고 이런 것도 생명 존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산업사회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 이런 거 아닌 거죠. 일제화된 교육이 아니에요. 개별 유아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보시면 먼저 텃밭 가꾸기. 자, 텃밭 가꾸기가 중요한 이유는 흙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거는 흙에 나가서 한 번 흙 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밭에 가서 그 식물들을 돌보고 흙을 만지고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쭉 그죠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텃밭 가꾸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흙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각이 살아나고 그렇죠. 땀의 의미, 수확의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회적으로 보통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텃밭 가꾸기는 일회적이 아닌 거죠. 일회적이 아니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흙을 만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텃밭 가꾸기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밭에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고구마 심기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중간중간에 고구마도 가꾸고 나중에 이제 고구마 자라면 또 수확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은 유치원이 사실은 숲유치원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숲유치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숲유치원이 이제 발도르프 프로그램하고 생태유아 프로그램을 구현시킨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유치원의 형태도 숲유치원. 자, 이제 텃밭 가꾸기. 숲유치원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쌤들, 그쵸? 저는요, 엄청 넓은 공터에다가 유치원 운영하는데 가봤어요. 너무너무 참 유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거기 토끼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닭이 뛰어다니죠, 그렇죠? 닭도 기르고 또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제 제가 갔더니 고구마 한 박스 캔 거 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은 적이 있는데 학과 학생들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숨유치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생태 유아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텃밭의 활동 주제 사례를 제가 한번 내놔봤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11월까지 그죠? 활동 사례입니다. 사례 그냥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에 유치원에 텃밭 둘러보기, 활동 내용은 뭐 땅 고르기, 이제 텃밭을 잘 가꾸려면 나느냐, 꿈 정원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죠. 사실은 이런 활동들만 잘 연결을 해도 놀이 중심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잘 그죠? 유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잘 연결만 시켜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4월 같은 경우에 감자, 열무, 시금치, 뭐 상추, 치커리 심기, 그 다음에 식물에다가 이름표 만들어주기, 그죠? 텃밭에서 만난 동식물 알아보기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뭐 그렇죠? 훌륭한 생태 놀이 중심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보통 이제 이 놀이 중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끝나거나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예요. 한 4주씩, 8주씩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하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그렇죠. 자, 그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 텃밭의 곤충, 동물 관찰하기, 먹을 수 있는 식물 알아보기,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돼갖고는 김장, 배추, 무, 갓 심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채소 수확하고 텃밭에 구덩이 파고 김장 묻어주기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책. 우리 저기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산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숲속 하루놀이. 생태 유아 교육을 이제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 산책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봤던 레지오 에밀리아 4번 수업 사례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도 산책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생태 유아 교육에서 이제 특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아까 4번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도 비 오는 날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다가 늘 다니던 데가 있었던 거죠. 유치원 주변에. 거기를 돌아다니다가 비가 오면서 비와 흙이 섞여서 흙탕물이 돼서 내려가는 거, 흙물이 돼서 내려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산책. 잘 구성된 공원이나 산책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치원 주변의 공원, 아파트 주변의 산책로, 화단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다 되는 거예요. 산책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색, 여유, 자유, 자연스러움, 즐거운 만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산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생태 유아 교육에서 산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생태 유아 교육에서는 자연 환경인 숲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책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산책을 통해서 숲유치원에서 산책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산책을 통한 어떤 교육적 가치, 산책을 통한 교육적 가치를 좀 보시면 유아들이 이제 오감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감을 체험하게 되고 산책 활동을 통해서 좁은 교실에서 넓은 환경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절 감각 이런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고 유아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발견과 탐색. 아까 그쵸 우리 이 1번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산책하러 나갔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막 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 발견하고 재밌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숨어있는 자연물 탐색도 하잖아요. 8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쵸 숨바꼭질 놀이 숲에 나가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는 자연물 같은 거 나무에 붙어있는 어떤 뭐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곤충을 또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되고 예쁘다 이러면서 잘 살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가지고 같이 놀고 재밌는 나뭇가지로 또 상상놀이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발견과 탐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책이라고 해서 꼭 무슨 숲길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숲길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야외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가는 거를 다 산책의 범주로 넣습니다. 야외 시설물 이용까지. 그렇죠. 그래서 동네 마트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방문해 본다든지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자연물 플러스 인공물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산책의 활동 주제 보시면은 자, 우리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지금 아까 4번 프로그램 비 오는 날 산책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비 오는 날 산책 있었죠? 그리고 흙바닥에 그림 그리기, 흙 가지고 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레지오 에밀리아 플러스, 레지오 에밀리아도 또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하고 친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완전히 전혀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레지오 에밀리아랑 프로젝트랑 생태랑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산책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사실 여기 있는 거 쭉 놀이로 엮으면 좋은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월에 유치원 실외 놀이 밖에 나가서 둘러보는 거죠. 우리 이제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교통 표지판, 그렇죠. 교통 표지판을 보고 놀이가 막 확장되는 그런 사례도 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놀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책에서 만지 저 책에서 만지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서 야외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교통 표지판 몇 개 보고 이제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어떤 건물 같은 거 만드는 것도 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을 막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블록 이런 거 보고 이제 비슷한 거 막 만들고 구성물 만들었는데 어린애들이 만드니까 이제 이게 탄탄하지가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형아들 거 보게 해주고 해서 좀 더 탄탄한 구성물 만들고 막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죠? 산책 중에 만난 곤충, 동물 관찰하기, 나가서 이제 유아들이 놀이로 발현된 거죠. 놀이로 나가서 보니까 이 뭐야? 곤충이다 하면서 막 이제 애들이 막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그걸 봤는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식물 도감 만들기 이렇게 또 그죠? 확장시켜 주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놀이는 스펙트럼. 놀이 스펙트럼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성합니까? 스펙트럼을 여기 비구조화, 발현적 놀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구조화된 놀이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중간 지대도 있고 스펙트럼으로. 자, 비구조화된 놀이를 통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곤충을 만났어요. 애들이 곤충이다. 와, 신난다. 막 이렇게 노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또 식물도감 만들기를 또 이렇게 중간 어떤 활동을 통해서 끝에 식물도감 만들기 한 다음에 다시 놀이로 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곤충 찾아 키우기도 시키고 자연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야외 놀이, 신체 놀이 이런 것도 같이 영역도 막 통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 8월에 여름꽃과 나무 풀잎 관찰하기, 바람 느껴보기, 자연물 사진사 놀이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 유아교육 중에서 지금 이제 산책까지 봤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텃밭, 산책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자유선택 활동, 지금 이제 이 자유선택 활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유선택 활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통해서 유아들을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런 식으로요. 선택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선택권을 빼앗는 거죠. 많은 것 중에 두 개만 하게 만드니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뺏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이지 자유선택 활동이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린 정말 잘하려고 했던 거죠. 지난 유아교육 과정에서도 정말 우린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좀 제도 운영상에 조금 미비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유선택 활동, 이제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선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소집단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한 주제를 한번 좀 보시면, 당연히 이제 대집단, 소집단으로 하면서도 아까 봤던 산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텃밭 만들기 이런 것들을 또 대소집단의 형태로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3월에 보시면 유치원 교실 둘러보기, 우리 학교 주변 둘러보기가 있죠. 활동의 내용, 그렇죠. 여기 이제 안전 약속 정하기 가면서 이제 주변 둘러보다 보면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유치원 주변에 보니까 무슨 뭐
병원이 있네 이러면서 병원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유치원 주변에 보니까 교통 표지판이 엄청 많네. 교통 표지판, 도로 표지판, 도로 안전 이런 거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4월에는 같은 글자 찾기, 텃밭 활동을 또 여기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해서 소그룹별로 나눠 가지고 텃밭 작물의 이름표 만들기를 같이 또 그룹으로 그룹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텃밭에서 만난 동식물, 자연물 관찰하고 동화 감상 후에 느낀 점 얘기하기. 그다음에 봄나물 뜯어 가지고 떡 만들어 먹기, 화전 만들기 이런 활동 할 수도 있어요. 같이 그룹으로, 소그룹 활동으로. 그렇죠? 자, 보시면 쭉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10월, 11월에 보시면 커다란 무, 동화 감상 후에 느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하고 배추 이런 거 수확해가지고 김장 담그기, 대그룹 활동, 소그룹 활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화차 마시기, 국화꽃 따다가 국화 말려가지고 국화차 마시기, 이거 소그룹, 대그룹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아까 선생님들이 이제 스펙트럼, 놀이의 스펙트럼을 비구조화된 놀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구조화된 놀이까지 쭉 연결해서 선생님들께서 놀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1번 같은 경우에 1번 사례, 여기 놀이 실행 자료집 1번 사례 8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여기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숲속 하루 놀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지금 생태 유아 교육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자, 지금 96페이지를 보시면 놀이 실행 자료집 96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일관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일일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일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줄 쭉쭉 그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선생님께서 바다반 일일 교육 계획을 했으나 수정이 된 거예요. 아까 교육 계획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 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 중에 융통성 있는 교육 계획을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교육 계획을 했지만 이 계획에 애들이 꼭 끼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죠, 다른 그런 좀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울 때는 써놓으셔야 돼요. 이유, 왜 지웠는지, 이거 대신에 뭘 했는지 이런 걸 조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서 더 좋은 활동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96페이지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은 이제 생태까지 지금 봤어요. 생태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있는 수업 사례 또 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생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